이걸 이제 아무래도 안쪽에 있으니까 뭐 단열재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외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요게 이제 바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요즘 같이 뭐 겨울이나 혹은 날이 추울 때는 집안보다 집 바깥이 온도가 높으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벽을 통해서 뭔가 전도라는 과정으로 이제 열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시면 이제 이전에 했던 건 그냥 하나의 물질일 때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제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전달되는 힙플럭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다뤄보셨어요. 이 문제를 다룰 때 포인트는 결국은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결국 안쪽 공기에서 플루이드에서 이 안쪽 벽으로 전달되는 힙플럭스가 그대로 요 벽에서 요 벽 안쪽에서 이제 흐르게 되고, 그게 이제 그 흐른 그 힙플럭스가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되고, 그게 이제 요걸 쭉 통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밖으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서 힙플럭스가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어떻다? 다 동일하다라는 그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게 포인트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운동 문파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루이드하고 솔리드 사이의 열 전달을 알려면 보통은 뭐를 쓰죠? 저런 경우에 뉴턴스 로 오브 쿨링 혹은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라는 걸 써요. 그래서 HA라는 걸 써서, 그러면 전달되는 그 열량은 어떻죠? HA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에 비례하고 두 지점의 온도 차, 즉 그 플루이드의 온도하고 고체 표면의 온도하고 온도 차에 비례해서 전달이 될 거다. 근데 내가 이걸 모르잖아. 중요한 건 이걸 모른다는 게. 그럼 어떻게 풀지? 그리고 이 솔리드 안에서, 그러면 이 양 끝단의 온도를 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온도 차에 의해서 그 물질 내부에서 전달되는 히트 플럭스를 내가 계산할 수 있어요. 푸리어스 로 오브 컨덕션을 이용을 하면. 근데 그거를 알려면 이 온도하고 이 온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선 그거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이걸 뭐 재야 되나? 뭐 여기야 뭐 이렇게 벽에다가 대고 잴 수 있다 치지만 얘 온도는 어떻게 잴 거야? 그 속에 있는데, 그죠? 그게 또 문제고. 그러면 여기서도 얘하고 요 사이에 컨덕션을 하려면 얘 온도를 끝단의 온도를 알아야 그 온도 차에 비례해서 뭐가 된다고 표현을 할 텐데 걔도 모르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즉 요 외벽에서 바깥쪽으로 전달되는 열도 이제 그때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활용해서 HP 곱하기 T2-TB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작 내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게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결론은 뭐였죠? 식을 잘 정리하고 뭐를 활용을 하면 힙플럭스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저 식을 잘 정리하면 얘를 몰라도 어떻게 해요? 요 양쪽의 온도만 갖고도 충분히 여기서 여기로 전달되는 힙플럭스를 내가 계산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그 뷰를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건 뭐다? 각각에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건 바로 이렇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그리고 요 내부에서, 그리고 요 내부에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전달되는 요 힙플럭스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모두 같다라는 저 사실을 활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안쪽 그 실내에서 안쪽 벽 쪽으로 전달되는 양은 저렇게 이제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표현되고, 첫 번째 안쪽 내벽에서는 내벽의 컨덕티비티가 K1이고 길이가 L1일 때 그 해당 물질로 전도가 되는 거는 뭐예요? 각 두 지점의 온도 차에 비례하고 컨덕티비티에 비례하며 그 떨어진 거리, 이 벽의 두께에 반비례한다. 이걸 뭐죠? 푸리어스 로 오브 컨덕션 적용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벽에서는 저렇게 K2의 L2분의 K2의 T1-T2. 마지막으로 이제 바깥쪽 벽에서 공기 쪽으로 전달되는 바깥쪽 벽과 공기의 온도 차에 비례하고 그때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 비례한다. 뉴턴스 로브 쿨링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얘나 얘가 다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다, Q로 같다. 내가 알고 싶은 게 사실은 뭐예요, 여기서? 이 Q예요, 얘가 사실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실내에서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바깥으로 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이 빠져나가느냐 이걸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알려면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다 모른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건 저 식을 잘 짠 하고 정리를 하면 그리고 얘를 싹 다 더하면 어때요? 더하면 얘 없어져 얘 없어지면서 얘네들 중간 온도 몰라도 내부 공기 온도하고 바깥 외부 공기 온도 정보만 갖고도 얘를 딱 하고 알아낼 수 있었더라.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벽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벽을 통해서 뭔가 전달되는 히플럭스는 결국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 형태가 요 형태나 요 식을 결과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게 뭐라고요? 전류를 그러니까 전기 회로에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 오메 법칙이죠. 오메 법칙에 의하면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잖아. 그죠? 그럼 여기를 똑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히플럭스도 일종의 전류처럼 흐르는 거라고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면 에너지의 흐름을 만드는 여기서 전류에서 전압의 역할이 뭐예요? 전기가 흐르게끔 하는 드라이빙 포스란 말이야. 그러면 열 전달에서 열 에너지가 흐르게끔 하는 드라이빙 포스는 뭐죠? 온도차예요, 온도차.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차에 비례해서 그게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히플럭스가. 그러면 그거 이제 요게 이제 델타 V 즉 이제 전위차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저항에 해당하는 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열 저항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직열 회로에서 저항이 R1, R2, R3, R4 4개 저항이 직열로 연결돼 있을 때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그냥 R1, R2, R3, R4를 다 더하면 그게 전체 저항이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 저항이라는 개념은 그 컨덕션의 반대 개념. 컨덕티비티의 역수가 리지스티비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저항은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도의 역수로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도가 뭐예요? 얼마만큼 뭔가를 잘 전달하느냐 정도잖아요. 그럼 저항은 얼마만큼 전달하는 걸 방해하느냐니까 사실은 저항이라는 건 전도도의 역수, 그러니까 전도도가 좋으면 저항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역수로 표현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HA라는 게 뭐예요? 동일한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얼마만큼 잘 많은 열 에너지를 전달시키느냐니까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그 열 전도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HA라는 Heat Transfer Coefficient라는 건. 그러면 얼마만큼 잘 전달 안 되느냐, 열 저항의 관점은 그거를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다.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다. 마찬가지 그러면 첫 번째 벽을 통해서 전도라는 걸 통해서 얼마만큼 잘 전달 안 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얼만큼 잘 전달되느냐는 후리어스 로 오브 컨덕션을 역수로 생각하면 돼요. 거리가 멀면 동일한 온도차라도 거리가 멀면 그 전달이 많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거리가 멀면 저항은 커져요. 그리고 그 물질이 전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가 높았을 때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는 그 전도도가 분모에 들어가면 그럼 이제 이게 일종의 저항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벽을 통해서 전도에 의한 열 저항. 이건 두 번째 벽을 통하는 두 번째 벽에서 이제 걸리는 열 저항. 얘는 끝단에서 이제 요 외벽에서 바깥으로 전달되는 열 저항. 그러니까 HB 자체가 얼마만큼 잘 전달되느냐니까 그거에 역수를 해보면 얼마만큼 잘 전달 안 되느냐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히트플럭스가 그 전기 회로처럼 어떻게 흐르죠? 맨 바깥에서 안쪽 공기에서 내력벽으로, 내력벽에서 또 저기 외력벽으로, 외력벽에서 바깥으로 해서 어떻게 쭉 일직선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회로에서 저항 1, 2, 3, 4를 그대로 저 일직선으로 흐르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 전류 직렬 회로에서 직렬 연결 회로에서 뭐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하잖아. 마찬가지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히트플럭스 Q가 일정하니까 얘는 일종의 전기로 보면 직류 회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 저항들을 어떻게 해요? 전체 열 저항은 그냥 다 더해주면 돼요. 직렬 그 회로에서 저항들을 그냥 다 더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열의 흐름 혹은 히트플럭스를 계산을 할 때 저기 전기 회로에서 쓰이는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비슷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 물론 이거는 열저항의 개념으로 이제 유도한 건 아니죠, 그죠? 히트플럭스가 일정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유도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형태로 내가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쿨링 핀입니다. 쿨링 핀 우리 주변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쿨링 핀은요, 여러분들 많이 쓰신 컴퓨터 있어요. 컴퓨터 내부에 CPU 쿨러 있어요. CPU 쿨러가 딱 젖이 있어요. 그러니까 CPU 쿨러를 보시면 그냥 팬만 있지 않아요. 그죠? 뭐가 달려 있죠? 혹시 뜯어 보시면 굉장히 큰 그 어떤 그 보통 금속으로 되어 있는, 보통 구리를 많이 쓰는데 금속으로 되어 있는 판이 있어요. 근데 그 판이 생긴 게 특이하게 생겨갖고 이렇게 얇고 가느다란 이런 그 핀 구조, 아주 얇은 판이 여러 개 이렇게 덧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얇게 여러 겹으로 아주 얇은 판을 여러 개 덧댄 이유가 뭘까요? 뭘 높이기 위해서, 표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열전달은 결국은 이 고체 표면에서 공기하고 맞닿는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달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핀 시스템은요, 만일에 위에 있는 그 팬이 없으면 반쪽짜리밖에 안 돼. 왜? 여기에 만일에 이제 이렇게 핀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여기에 가령 이런 거예요. 이 핀에서 이쪽 그 CPU에 닿는 면이 100도 정도 되게 높아. 100도고 요 끝은 뭐 한 여기가 이제 100도면 뭐 90도, 80도, 70도, 60도 뭐 이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 끝으로 가면서 이제 점점 식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요 중간에 끼어 있는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상온이었겠지만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전도에 의해서 이쪽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기랑 붙어 있으니까 90도에 가까울 거고, 여기는 80도, 70도, 60도에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공기의 온도가 여기에서 더 이상 물론 바뀌지 않는 상황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달라지면 밀도가 달라져서 자연대로가 생기기는 하지만, 만일에 여기 이런 데를 막아놓고 제대로 얘가 못 빠지는 상황에서는 이 내부의 온도하고 이 내부에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공기의 온도하고 그 핀의 온도가 차이가 얼마 없으면 열 전달이 그만큼 잘 안 돼요. 그러면 핀의 구조를 만드나 마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팬이 필요한 거예요. 팬의 역할이 뭐예요? 이 안에서 데워진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고 밖에 있는 찬 공기를 안으로 계속 지속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저렇게 공기하고 맞닿는 그 지점의 면적을 많이
넓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PU 쿨링 핀을 보시면 밑에는 이제 이쪽에 이제 메탈로 제법 두껍게 메탈로 된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CPU 그 표면에 닿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런 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핀의 위쪽에는 뭐를 달아요? 팬을 달아서 이 내부에 있는 사이사이에 공기를 순환시켜서 바깥으로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듭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핀의 역할인데, 그래서 그러면 요 핀 내부에서 뜨거운 곳에서 그 차가운 곳으로 이제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면서 위아래로 열이 빠지는 요 상황을 직접 내가 쉘 밸런스를 써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의 핀을 딱 이제 확대를 해서 둔 거고요. 그랬을 때 핀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폭을 이제 W라고 하고, 보통 이 입이라고 했는데 이 두께는 보통은 이 길이나 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보기 편하라고 저렇게 두껍게 그려놨는데 실제 저렇게 두껍게는 안 만들어요. 핀을 정말 얇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컨 내부를 뜯어보시면 안에 이제 그거 뭐죠? 핀, 냉각 핀 같은 거 청소하기 위해서 뜯어보시면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길이가 두께보다는 훨씬 더 길다. 그래서 이 벽체 쪽 우리가 결국은 뭔가 쿨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닿는 면의 온도는 이제 TW, 그러니까 월 템퍼러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뜨거운 면에 닿아 있는 면을 TW라고 하고, 그 밖에 이 핀 밖에 있는 뭐 이걸 뭐 일반적으로는 상온이겠죠. 공기의 온도, 그걸 에어 템퍼러처에서 TA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핀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은 뭐예요? 고체인 핀이랑 기체인 이 공기하고의 열 전달이니까 플루이드하고 솔리드 사이 인터페이스에서의 열 전달이니까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로 이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Z 방향으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나름 온라인 강의에서 설명을 한다고는 했는데 얼마만큼 이해하셨는지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핀에서 이 쉘 밸런스에서 얘가 히트 플럭스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살짝 헷갈려서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일단 직육면체는 면이 몇 개죠? 6개예요. 6개 면 중에서 이쪽 엣지라고 하는데 이 사이드 면 있잖아요. 면적도 작고 그쪽 면으로는 사실 빠져나가긴 할 텐데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사실 일단은 무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면이 너무 작으니까 엣지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한번 무시를 해보자. 그러면 남은 면이 몇 개예요? 4개 면이잖아요. 이 직육면체 4개 면. 그러면 이 4개 면의 각각의 면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직육면체에 들어오는 거는 하나고요. 나가는 건 3개예요. 하나가 들어와서 3개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들어오는 하나가 뭐예요? 어디로 들어와요? 들어오는 하나가 Z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면에다가 요 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안쪽 면에서 이렇게 아시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로 나갈까요? 일단 엣지로는 안 나간다고 했고 어디로 나가요? 일단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방향의 반대 방향, 뭐 요 방향 Z 플러스 델타 Z로 나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전의 쉘 밸런스는요. 들어온 방향으로 또 조금 델타만큼 지난 다음에 그 방향으로 다시 나갔어요. 이게 다였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실제로 핀에서 열 전달은 어디로 나가요? 위쪽이나 아래쪽, 이쪽 면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쪽 면은 사실은 다 어때요? 핀의 내부에서 이 내부에 있는 면이란 말이야. 이쪽도 그 고체 핀이고 저쪽도 고체 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죠? 이쪽 면은 고체지만 여기는 공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핀에서 열 전달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건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요 위쪽 면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 핀에서부터 공기 쪽으로 이렇게 빠져. 근데 위쪽 면으로만 나가요? 밑에 면도 있잖아. 밑에 면도. 그렇죠? 그래서 위쪽 면하고 밑쪽 면, 저 공기하고 맞닿아 있는 위 아래 면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100% 다 나가지는 못하죠. 가령 100이라는 그 열이 이 쉘 안에 들어왔을 때 100이 다 위아래로 빠지지는 못하고요. 100 중에서 위로 10, 밑으로 10 하고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한 80.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0이 들어와서 위로 한 10, 밑으로 한 10, 그럼 나머지 80이 이쪽으로. 다 위아래로 빠지지 못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러면 80밖에 못 빠졌으면 다 못 빠진 거네요. 다행히 그 다음 쉘에서 또 위에 10, 밑에 10 하고 그럼 또 이제 한 60, 40, 뭐 20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아래로 쭉 빠져나가면서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요 끝부분도 엣지니까 어때요? 여기까지는 못 가고 여기까지 가기 전에 다 빠져나가서 여기로는 빠져나가는 거 없다. 그러니까 여기 끝에 오기 전에 위아래로 다 빠져나가서 다 소모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이해되셨죠? 그 포인트를 이해를 못 하시면 백날 쳐다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가. 요 식이. 그것만 이해했으면 사실 이거는 쉘 밸런스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지난주에 했던 쉘 밸런스보다 조금 복잡해서 들어가는 것 대비 나가는 게 여러 방향이라. 그래서 여기서 가정은 온도는 Z만의 함수다. 그리고 사이드 엣지로는 킷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워낙 이제 면적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열 전달은 위쪽하고 밑쪽 면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랬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킷이 들어오는 방향은 어디라고요? 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 면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 에너지 밸런스니까 얘는 히트 플럭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양이잖아요. 거기다 뭐를 곱해주면 면적을 곱해주면 단위 시간당 들어온 전체 에너지가 될 텐데 면적이 뭐예요?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W고 요 높이가 2B잖아. 그래서 2B 곱하기 W. 그래서 요 면의 면적이죠. 요 면. 이쪽 면. 이쪽 면의 면적이 저만큼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럼 나가는 건 어디로 나가요? 요만큼이 나갔는데 저기 어디죠? 이쪽 Z 방향으로 그러니까 Z 지점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Z 플러스 Z, 델타 Z에서 나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요만큼이죠. 근데 얘하고 생긴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면적이 똑같잖아. 얘나 요 면이나 요 면이나 같은 면적을 가지니까. 근데 이제 요 QZ 값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요 값하고 요 값은 사실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100이면 얘는 8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20은 위아래 10으로 빠져나갔을 거거든. 그래서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Z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이다. 얘는. 그래서 그만큼 들어와서 요만큼 빠져나간다. 일단 Z 방향으로는. 근데 요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웃은 뭐가 있어요? 위랑 아래로 빠지는 게 요만큼이다. 그죠? 위 아래 빠지는 거는 요 현재 요 지점에서의 온도하고 공기의 온도 TA 요 지점에서 온도를 T라 그러면 두 지점 온도의 차이에 비례하고 그때 열 전달 개수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를 곱한 거에 요건 히트 플럭스잖아요. 플럭스에 뭐를 곱해줘야 돼?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데 윗뚜껑 면적 얼마예요? 폭이 가로가 델타 G 길이가 W. 그러면 W 델타 G여야 되는데 2는 왜 그런 거예요? 2는 왜 붙어 있어요? 두 개 있거든. 윗면 말고 밑에 면도 있어. 그래서 곱하기 2. 그래서 하면 윗면과 밑에 면으로 빠져나간 전체 히트플럭스 혹은 그 전체 서멀 에너지가 저렇게 단위 시간당 서멀 에너지가 저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쭉 이제 나눠서 정리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가 Z에 대한 2차 미분방정식 형태로 2차니까 어때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가 필요하죠. 왜냐면 2차 미분방정식이 어떻게 풀어요? 적분 두 번 하면 돼요. 적분 한 번 할 때마다 적분 상수 하나씩 T 나오거든. 그럼 그거를 두 개가 나온다는 거니까 적분을 두 번 하면 두 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경계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저쪽 그 벽에 맞닿아 있는 지점. 그러면 벽에 맞닿아 있는 지점의 온도는 TW고, 그리고 저 끝단, 요 끝단, 핀의 끝단에서는 뭐라고요? 더 이상 나갈 게 없다. 왜냐면 그동안 지나가면서 위아래를 다 빠져나갔거든. 그리고 면적이 워낙에 작으니까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100% 저기 전혀 안 나가지는 않을 텐데 그냥 편의상 얘는 가정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내가 핀이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핀의 effectiveness로 이제 표현을, 에타라는 저런 그 변수로 표현을 하는데, 저 에타 값은 효율치예요. 그 얘기는 얘는 0하고 1 사이의 값이에요. 효율이 극악이고 안 좋으면 빵, 효율이 최대면 1. 그러니까 사실 보통 우리가 뭔가의 비율 곱하기 퍼센트 하잖아요. 이게 100%인가 100%. 1이 100%가 하는 건데, 그러면 요걸 어떻게 계산했냐면, 실제 힛 로스는 요 그 공기하고 이제 그 얘가 보면 이 판에서부터 여기가 요런 두께로 해서 쭉 여기가 TW죠. 이 벽에 붙어 있는 온도가 높을 거고, 여기가 TA일 건데, 여길 지나면서 임의의 지점 어떤 T라는 거는 요걸 이제 Z축이라고 했을 때 Z의 함수예요. 여기서는 TW지만 여기 조금만 벗어나면 TW보다는 낮은 어떤 온도일 거라. 점점 이쪽 Z 방향으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T의 온도는 쭉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위아래로 그 열이 빠져나가서 식을 테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식게 되면은 이 끝에 가면은 결국은 없다고 했으니까 뭐 거의 TA에 가까운 온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얘가 실질적으로 위아래 면에서 빠져나가는 전체 그 히트플럭스 혹은 그 양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히트플럭스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이쪽 방향 길이 W하고 델타 Z 0부터 L까지 길이를 얘가 일정하면 밖으로 뺄 수 있지만 얘가 계속 Z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다 넣고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요 H 요거 곱하기 뭐 여기서 보면 이제 L 곱하기 W가 못 되는 이유가, 이렇게 안에다 넣고 적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요 T 자체가 Z의 함수로 위치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위치마다 이제 위아래로 빠지는 인피니테시멀한 그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만큼을 델타 Z라고 DG라고 했을 때 여기서 빠져나간 거를 한 게 요만큼이거든요. 그러면 요 위아래로 이렇게 긴 녀석을 이렇게 적분을 해서 얘를 0부터 쭉 다 더한 거예요.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하고, 얘를 무한히 이제 쪼갠 녀석을 0부터 L까지 쫙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쭉 다 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힛 로스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에타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값에 어떤가? 아이디얼한 맥시멈 로스 값을 분모에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그럼 저기서 저 값을 뭘 써야 되느냐? 이 값을 뭘 써야 될까요? 제가 이거 이제 초기에는 저걸 학생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시험에 냈어요. 이게 어떤 값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써봐라.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냥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얘는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그냥 뭐 물리적인 거 이런 거 다 나 모르겠고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결국은 아이디얼 맥시멈 힛 로스라는 건 위에 있는 이 녀석 값의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언제 얘가 최대가 되느냐? 위에 있는 요 적분값이 최대가 돼요. 그런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일단 이 녀석의 범위를 알면 좀 힌트가 돼요. 얘는 뭐보다 작을 수 없어요? TA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공기보다 더 식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아무리 식어도 공기 온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최대값은 얘가 뭐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TW보다 높을 수는 없지. 그죠? 그렇게 보면 수학적으로만 보면 언제 최소가 돼? 언제 0이 돼요? T가 TA가 되면 이거 0이잖아. 그러니까 적분해봐요. 0. 아, 그러네. 그럼 언제 최대가 돼요? 얘가 TW면 최대되네. 아니 이게 이 값이 가장 최대인 거를 쭉 다 더하면 그게 최대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Z마다 위치마다 다 달라지는데 위치마다 다 똑같은 TW라는 값을 가지면 그때 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수학적으로는 오케이.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냐 하는 것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답을 얘기하면 아이디얼 맥시멈 힛 로스는 T 오브 Z가 그냥 TW일 때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돼. 근데 그건 그냥 수학적인 거고 물리적으로 그럼 그게 왜 아이디얼 맥시멈 힛 로스를 주느냐는 거예요. 내한테 그때가 결국은 핀의 온도가 뭐랑 같을 때 벽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핀의 모든 지점의 온도가 벽이랑 붙어있는 다 100도일 때가 가장 힛이 가장 많이 방출이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치? 왜냐면 공기하고 솔리드하고의 열전달은 온도 차에 비례하는데 온도 차가 맥시멈 되는 상황은 모든 지점의 온도가 가장 높은 온도인 100도일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모든 지점에서 가장 많은 열전달이 일어날 테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조금 약간 좀 이상해. 열전달이 잘 되는데 왜 그러면 열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모든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100도고 여기도 100도면 여기서 여기로 전달이 안 되잖아. 근데 뭐가 전달이 된다? 뭐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핀이라는 거의 역할이 뭐라고요? 핀이라는 거의 역할이 뜨거운 데 있는 녀석의 온도를 공기랑 접촉해서 가능한 이제 바깥으로 이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핀이라는 거는 전도도가 열전도도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구리 같은 거 쓴다고 했잖아요. 그 CPU 쿨링 팬에. 그러면 이렇게 전도도가 높으면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특징이 뭐냐? 온도 차이를 만든다, 안 만든다? 가능하면 온도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전도도가 좋으니까 어디가 높으면 그쪽으로 잽싸게 어떻게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도 에너지가 확 빨리 이동을 해서 온도 차이를 없애줘요. 그러면 이상적인 핀이라는 건 뭐예요? 혹은 이상적인 핀은 전도도가 열전도도가 얼마? 뭐 한 만? 10만? 100만? 억? 조? 평? 무한대. 그죠? 그 이상적인 아이디어니까. 이상적인 이 핀은 열전도도가 무한대인 물질을 쓰면 가장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열전도도가 무한대가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전도도가 무한도인 물체에서 온도의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조금만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확 쏠려서 순간적으로 모든 지점의 온도를 다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열전도도가 무한대인 물질의 특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핀에서 벽에 붙어있는 온도하고 핀 내부의 모든 지점의 온도가 다 어때? 붙어있는 TW인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되고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그 경우에 요 힐 로스 값이 최대가 되죠. 그래서 그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더 많은 열이 잘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살펴볼 거는 컨벡션. 그래서 이제 컨벡션이 두 가지 종류의 컨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forced 컨벡션에서 내가 어떤 컨벡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움직이는 캐리어 플루이드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전달되는 건데 이런 캐리어 플루이드에 의해서 움직임이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전달될 때 내가 강제적으로 어떤 강제 대류라고 해요. 강제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만든 흐름에 의해서 뭔가 이제 열이 전달되게끔 하는 거. 그럼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내추럴 혹은 프리 컨벡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뜨거운 물을 데우면 어떻게 되죠? 냄비에다 물 끓이면 바닥은 뜨겁고 위에는 차갑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뜨거운 불에 닿아 있는 그 물은 데워져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죠?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은 밀도가 높으니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안에다가 뭐를 이렇게 휘휘 젓는 젓개를 넣어서 만든 게 아니죠. 자연적으로 원래 이제 밀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유체의 흐름이 생기잖아. 그런 흐름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를 이제 프리 컨벡션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일러를 이용을 해서 뭔가 난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그런 방식을 그러니까 이런 자연 대류에 의한 방식으로 그 물을 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펌프로 강제로 밀어요. 일정한 유속을 가지고. 그래야 이제 좀 더 빨리 제대로 일관성 있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연 대류는 문제가 됐다 안 됐다 그러고 뭐 막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온도를 컨트롤하거나 제어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대로 된 뭔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속을 가진 플로우를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로 이제 밀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 부분 forced convection 파이프 플로우에서의 forced convection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그래서 파이프에다가 이제 T1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이니까 상온의 물이겠죠. T1이라는 게 상온의 물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유체과학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물이 파이프 안에 들어가면 저 흐름은 저런 2차 파라볼릭 분포를 가진다는 걸 배우셨어요. 유체과학 시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실린더니까 당연히 실린더 자프계를 쓸 거고요. 그랬을 때 파이프의 외벽에서 일정한 Q0라는 힐 플럭스로 이 파이프를 데우게 되면 내가 이 내부에 있는 이 물의 온도가 쭉 올라가는데 이게 보시면 처음에는 T1이라는 온도로 가령 이제 상온으로 25도씨로 들어간 물이 쭉 지나가면서 이쪽에서 계속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 높아져요. 그 계속 높아지는 거를 내가 이제 구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파이프 벽면은 직접 불을 떼니까 어때요? 벽면의 온도 되게 뜨겁죠. 그에 반해서 중심은 어때요? 차가운 물이 흐르니까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파이프의 이 벽면에서 중심 쪽으로 뭐가 플럭스가 계속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파이프 문제에서 중요한 건 중심에서의 유속이랑 그 파이프 가장자리에서 유속이랑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빨라요? 중심이 빨라요. 그 얘기는 중심에는 항상 차가운 물이 흐르고요. 그 파이프의 주변에서 뜨거워지니까 게다가 뜨겁게 열량이 계속 나오면서도 얘 움직임이 천천히 움직이니까 훨씬 더 많이 데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은 뜨겁고 천천히 흐르는 물이 흐르고 중심은 차갑고 이제 빨리 흐르는 녀석이 흐르니까 뜨거운 곳에서 빠른 곳으로 뭐가 전도에 의해서 이제 열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그러면 내부에서의 온도는
반경 방향에 따라 중심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고요. 길이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거예요. 그걸 한번 구해보고 그걸 이용을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쪽 파이프 안쪽에 있는 물에 전달되는 힙플럭스가 얼만큼 이제 전달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계산해 보겠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요 쉘을 그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전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이 쉘을 마치 보면 얘가 파이프 같이 생겼죠. 그래서 요 쉘 자체를 파이프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서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롤케이크 한 단을 이제 이렇게 잘라놓는 같이 생긴 거죠. 이제 실린더인데 안이 비어 있고 이렇게 껍데기만 있는 약간 두께를 갖는 껍데기만 있는 요 쉘인데 요 녀석이 파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 물 내에 가상의 어떤 볼륨체입니다. 얘가 파이프 안쪽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그 크기는 이제 내가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요거 자체가 요렇게 생긴 요거가 파이프 아닙니다.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 안에 있는 물의 일부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이프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밖에 이제 파이프가 이제 있고 그 파이프 안에 있는 물에 이제 가상의 이런 쉘 볼륨체를 잡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가상의 볼륨체 쉘은 약간 이제 앞에서는 조금 요 쉘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요 방향이나 양이 좀 쉬웠는데 얘는 좀 복잡해. 왜냐면 두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거든요. 그 중심에서 바깥으로 하는 반경 방향으로도 뭔가 힙플럭스가 있고 이 Z 방향, 길이 방향으로도 힙플럭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양방향, 그러니까 이쪽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이 길이 방향으로 가는 두 방향의 힙플럭스를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이 쉘에 들어가는 전체 에너지 인과 아웃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Z 방향으로의 컨덕션은 그러면 전도잖아요. 그러면 요 쉘의 요쪽 방향으로 이제 그 컨덕티브 힙 플럭스를 이제 QZ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QZ가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어느 면에 여기 빨갛게 생긴 이제 도넛 모양으로 생긴 요 D 모양으로 생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길이 방향으로. 그러면 그때 요 D 모양 면적이 얼마예요? 요 길이가 2파이R이 될 거고, 그죠? 요 두께가 델타 R이니까 2파이R 델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 D 모양의 면적이 되는 거죠. 요 면적으로 Z 방향으로 Z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고. 그러면 어디로 나와요? 이 방향으로 들어갔던 게 쭉 들어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나오겠죠. Z 플러스 델타 Z에서 이제 바깥으로 빼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들어갔다가 들어온 것만큼 그대로 나가는. 근데 물론 여기서는 요 QG하고 요 QG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요 값하고 요 값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이제 그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게 더 추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R 방향. 중심 방향에서 안으로 갈 때 이제 우리가 얘를 뭐라고 저기 롤케이크의 한 단의 안에서 이제 바깥쪽 방향으로 이제 뿜어져 나가는 요 방향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걔를 이제 QR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걔를 QR이고 그러면 이 롤케이크의 안쪽 면이잖아요. 요 롤케이크의 안쪽 면은 요 길이하고 얘를 이제 딱 잘라서 쫙 펴면 요 안쪽 면이니까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는 2파이R일 거고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 얘를 딱 잘라서 쫙 펴면 그죠? 그때 그 길이가 델타 Z, 요 길이가 델타 Z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얘를 똑 잘라서 안으로 쫙 폈을 때 가로 세로 길이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그만큼이 이제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QR만큼 들어오고 그리고 R 플러스 델타 R에서는 그만큼이 바깥으로 삐져나가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컨벡션이니까 컨벡션은 여러분들 이제 첫 시간에 이제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프리어스 로 오브 컨벡션 이제 유도할 때 로 CP의 델타 T가 뭐를 준다고요? 에너지 덴시티를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요게 이제 에너지 덴시티니까 여기다가 뭐를 구하면 곱하면 부피를 곱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부피 퍼 세크 즉 이제 단위 시간당 부피를 곱해주면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에너지 덴시티고 거기에다가 로 CP의 델타 T에다가 그러면 부피를 구해주는데 여기서 컨벡션에 의해서 들어온 그 플로우 레이트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쉘로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부피가 들어왔느냐를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면 일단 단면적은 얼마죠? 요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단면적은 요 빨갛게 칠해진 요 면으로 들어올 거고 그게 이제 2파이 델타 R만큼이고 그러면 길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진행했어요? VZ만큼. 이게 길이가 아니라 왜 속도가 곱해졌지? 속도라는 거는 길이 퍼 세크잖아요. 그 얘기는 가령 Z 방향으로 1m per sec만큼의 속도로 이제 유입이 된다 그러면 1초 동안 얼만큼 들어온 거예요? 1m라는 길이만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부피는 그 1m 곱하기 요 단면적을 하면 그만큼의 부피가 들어온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 곱하기 단면적을 하면 해당 속도의 단면적 곱하기 한 곳만큼의 단위를 보시면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돼요. 단위 시간당 부피가 되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요 면을 통과해서 들어온 전체 유량이 되게 돼요. 그럼 그 유량에다가 결국 이게 부피잖아. 부피를 로 CP 델타 T만큼 곱해주면 그게 이제 해당 유량을 가지고 있는 유체가 들고 들어온 뭐가 돼요? 컨벡티브 히플럭스가 돼요. 대류에 의해서 컨벡션에 의해서 이 시스템 요 쉘로 가지고 들어온 전체 힛 인풋량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을 가지고 나가요? 여기서 똑같은 면적에서 요만큼 가지고 나가는데 걔는 이제 수학적으로 똑같죠. 다만 위치 Z의 위치만 Z 플러스 델타 Z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 여전히 똑같은 단위 시간당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이번엔 얘는 이제 빠져나가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밸런스식을 세워보면 근데 이제 이걸 세울 때 이 문제는 재밌게도 그 보일러 문제에서는요 들어올 때는 가령 25도로 들어왔을 때 일정 시간 지나면 얘가 뭐 온도가 더 오를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입구에서는 온도가 25도지만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가령 한 35도 됐다. 그러면 35도 되는 지점의 온도가 Z방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입구의 온도보다 어때요? 높죠? 그러면 흐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길이 방향으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뭐라고요? 계속 열을 받으니까 이쪽의 온도가 높단 말이야.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제 그 이런 플로우의 역행에서 반대로 이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양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무시한다. 자, 앞에서 이제 정리한 그 Z 방향으로의 컨덕션은 사실상 제외를 하고 이제 식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경계 조건은 이렇게 해서 Z = 0이 이제 입구에서의 온도니까 T1 그리고 중심에서의 온도는 몰라요. 뭐 어쨌든 모르긴 하지만 이게 무한대는 아닐 테니까. 그리고 벽면에서의 온도는 온도가 주어지기보다는 뭐가 주어졌어요? 온도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히플럭스가 주어졌죠. 일정한 Q제로라는 히플럭스로 주어졌다. 얘를 이제 풀려면 이게 물성치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좀 많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얘를 좀 단순하게 하려고 무차원화 변수를 도입을 했는데 여러분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얘는 세타라고 읽고요. T의 그리스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크시라고 읽어요. 크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차원화된 반지름이라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되게 비슷해요. 쓸 때도 헷갈리는데 얘는 제타라고 읽어요. 그리고 얘는 알파벳에서 Z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길이 방향, 무차원화된 이 실린더의 길이 방향의 어떤 변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세타, 크시, 제타라고 읽는다. 그래서 얘를 하면 보세요. 정말 깔끔하게 생겼죠. 물론 여러분들 눈에는 안 깔끔할 수 있어요. 야, 씨, 뭐야? 이건 뭔 암호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물성치 저기 로, CP, Q0, K, R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 물성치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차원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경계 조건은 마찬가지로 되게 깔끔해요. 0 아니면 1 혹은 모르는 경우 파이나이트인데. 그래서 Z equal 0이 입구에서 온도는 왜 온도가 0이지?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요. 입구에서 온도 T1이잖아. 그럼 T1 넣으면 세타는 0 나와요. 네. 그리고 크C가 0일 땐 중심이니까 중심에서는 여전히 이건 몰라. 근데도 풀 수는 있어요. 훌륭한 경계 조건이 됩니다. 저게 어떻게 경계 조건이 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일제법 시간에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리고 크C equal 1 벽면에서의 어떤 값은 미분값, 히트플럭스니까 미분값인데 미분값도 되게 깔끔해요. 그냥 1이야. 미분값이 1. 그래서 저 문제를 풀게 되면 물론 푸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시시콜콜이 설명드려 봐야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우리 이 수업의 부교재 트랜스포트 피노미나의 저 그림 근방에 설명을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신터틱 솔루션을 이용해서 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온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온도가 반경 방향과 길이 방향의 변수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길이 방향에 대해서 몇 차? 1차 선형적이고요. 반경 방향에 대해서는 4차의 이런 함수로 주어지게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Z에 비례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점점 길이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길이 방향에 비례해서 온도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답으로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튜브의 이 파이프의 겉에 면은 결국은 크C가 1일 때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4제타 플러스 24분의 11 24분의 11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항공기사나 이런 거 준비하시다 보면 많이 보시게 될 숫자일 텐데 저 숫자가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0라 여러분들 요 내용 보실 때 T0가 절대 입구에서의 온도 아니에요. 이거는 벽면, 파이프의 벽면에서의 온도이기 때문에 위치마다 다릅니다. 위치마다 달라져서 이제 얘가 Z가 0일 때가 이제 그 T1인데 T1이 아니라 요만큼이 더해지는 이유는 입구에서조차도 이 어떻게 보면 벽면은 어때요? 굉장히 높은 그 히트플럭스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T1일 수가 없어요. 그 지점은 입구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온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어떤 온도를 갖게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포션이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벽면, 파이프 벽면에서의 온도도 이렇게 내가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파이프 벽면에서의 온도를 알게 되면 내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결국 보일러 파이프에서 물하고 파이프 벽면하고의 열전달은 결국 뭐라고요? 플루이드하고 솔리드 사이의 그 열전달이니까 뭘로 표현해야 돼요?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솔리드 면의 온도는 내가 안단 말이에요. T0라고. 그러면 그렇게 T0하고 유체에 해당하는 플루이드의 온도 차이에 비례할 텐데 그러면 플루이드의 온도를 뭘로 할 거냐? 중심에서의 온도? 혹은 적당히 떨어지는 지점에서의 온도? 그럼 그 플루이드의 온도를 정의한 게 이 컴 믹싱 템퍼러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만 잘 하시면 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요거하고 관련된 유사한 이 약간 웨이트 에버리지의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는데요. 가령 비슷한 두께, 동일한 두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세 지점의 그 온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온도는 이 파이프의 그 단면입니다. 파이프의 단면에서 중심이 다를 거고요.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이 다를 거고 벽면에 조금 더 가까운 지점의 온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원이라는 거는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죠? 이 길이가 원주가 길어져서 동일한 두께라도 면적이 더 넓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가령 뭐 25도, 여기는 30도, 여기는 40도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이 단면을 흐르는 물의 전체 온도를 계산을 하려면 뭐를 고려해 줘야 돼요? 단순히 30 더하기 뭐 요 세 가지로 내가 평균을 한다고 하면 30 더하기 30이라고 그러네요. 30 더하기 35 더하기 40으로 해서 나누기 3으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여기는 면적이 적잖아. 여기는 면적이 좀 더 크고 여기는 면적이 더 크고 그러면 이 면적을 곱해서 해당 부분의 그 온도가 더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니까 그 면적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내가 그 값을 더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의 서로 다른 온도가 있을 때 이 전체의 평균을 내려면 그래서 원 내부에서의 온도 분포가 있을 때 원 내부에 있는 온도의 평균에는 첫 번째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흐를 때요. 물이 흐를 때 중심하고 중간하고 벽면하고 유속이 어떻죠? 다 달라요. 어디가 제일 빨라요? 중심에서 엄청 빨라요. 되게 많은. 그러니까 이 지점이 면적은 작지만 이 지점을 통과하는 유체 양은 어때요? 가장 많아요. 유속은 제일 빨라요. 여기는 면적은 중간이고 유속도 중간이고 여기는 면적은 많은데 통과하는 유체 유속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지점 어떻죠? 다 온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얘를 제대로 된 평균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요거란 말이에요. 컨믹싱 템퍼러처.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뭘 하는 거야? 컨믹싱이니까 뭐예요? 이제 파이프를 흐르는 이 유체를 딱 자른 다음에 컵에다 콸콸콸 일정 시간 받고 얘를 고기로 섞어. 그래서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온수기를 이용을 해서 물을 이제 받아서 쓴다고 했을 때 내가 손에서 느끼는 그 온도라는 건 평균적인 유체의 평균적인 온도일 거잖아요. 그게 약간 컨벡팅 템퍼러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걔를 실질적으로 뭐 그렇다고 뭐 멀쩡한 파이프를 끊어서 중간에 받아가서 측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보시면 온도의 평균을 낼 때 뭐를 곱해줘요? 그 온도 해당 온도가 지나가는 구획에 면적을 곱해줘요. 면적을 곱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요런 이유 때문에. 그죠? 그리고 면적뿐만 아니라 뭐도 곱해줘요? 속도도 곱해줘요. 왜? 중심이 빠른 데는 속도가 중심 같은 데 속도가 빠른 데는 그만큼 해당 온도로 더 많은 유체가 흘러가니까 해당 온도가 기여하는 분이 그 속도에 비례해서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올라간 것만큼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떻게 해요? 속도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한 거예요. 얘는 면적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한 거예요. 두 개를 다 곱해 준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의 평균이에요? 온도의 평균이잖아. 근데 온도에다 뭐 곱해서 면적 곱했지? 거기다 또 뭐까지 곱했어요? 속도까지 곱했잖아. 그럼 뭐야 이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온도에다가 면적 곱하기 속도를 해버리면 이게 결국 뭘 한 거예요? 부피를 곱한 거예요. 유량을 곱한 거예요.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속도를 하면은
미터 3승 포세크가 되니까 단위 시간당 유량이 돼. 결국은 이 파이프를 통해서 통과한 이 전체 유량을 곱해준 거예요. 온도에다가. 그러니까 말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컨믹싱을 해서 받게 되는 거는 어느 한쪽 지점의 녀석이 아니라 그 유량에 비례해서 해당 온도를 뭐 빠른 데는 더 많이 그 해당 온도 값들이 더 그 기여를 할 거고 그죠? 좀 느리고 온도가 높은 거는 그거대로 이제 기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다 더해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궁금한 건 온도지 온도에다가 그 유량을 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량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걸요. 전체 해당 위치에서의 면적이랑 속도를 곱해서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테크닉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를 곱해. 거기다 내가 궁금한 가령 여기서는 온도가 궁금하죠. 온도에다가 내가 고려해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속도도 곱해주고 면적도 곱해줘. 근데 사실 속도 면적을 곱하면 원래 이 양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원래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곱해준 양 자체만 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얘를 컵에다가 일정 그 양을 받은 다음에 얘를 충분히 잘 섞어서 나오는 그 온도. 그러니까 그 온도가 결국은 유체의 평균적인 대표 온도라는 거지. 그러면 그 온도하고 벽면 온도하고의 차이를 알면 이걸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파이프를 흐르는 유체하고 파이프 벽면 사이에 열전달이 얼마만큼 됐느냐를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스 로 오브 쿨링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때 결국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도 이제 히트 플럭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제 요게 이제 벽면에서 전달되는 히트 플럭스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 요 값 자체에 요게 Q0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가 딱 하고 튀어나와요. 저걸 이제 파이프 라미나 플로우가 흐르는 파이프 내에서 로컬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라고 부르고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허공 기사 시험 이런 거 하면 이제 단골로 나오는 포뮬라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라미나 플로우에서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 그냥 이거야 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베이스로 유도가 됐는지를 이번 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이해하시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nvection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